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창업원 수도권 오피스 이유진이라고 합니다. 저희 2025년에도 올해 KSTP에 많은 지원과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회는 저희 수도권 오피스의 스케일업 사업을 지원해 주시는 카이스트 창업원 기술창업 전문조사역인 박영철 초빙 교수님입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용철입니다. 오늘 2025년 1월 1회죠. 제 1회 테크플라자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처음이지만 누적으로는 오늘 19번째입니다. 19번째고요. 특별히 오늘은 저희가 최근 지난주까지 좀 날씨가 춥더니 오늘은 또 영상 기온이더라고요. 보통 대전, 세종 쪽 지방에서 오신 분도 많으시는데 오시는데 크게 불편하지는 않으셨죠? 예. 다음 주에 잠깐 또 춥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으로 봄이 올 것 같습니다. 이 세월의 특히 계절의 변화를 보면 춥던 덥던 뭐 그냥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처럼 지금 한국 경제도 그렇고 투자 환경도 그렇고 모두 좀 힘들고 어려운데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듯이 좀 그렇게 훅 지나가고 이 투자나 경제 전체가 좀 봄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싣고 오늘 테크플라자를 시작하겠습니다. 테크플라자는 세 가지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세미나, 두 번째가 IR 피칭, 마지막으로 네트워킹인데요. 오늘 세미나 전에 인사 말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 말씀은 원래 창업 원장이자 배현민 교수께서 하시는데 오늘 대전 본원에 일이 생기셔가지고 오늘 제가 대신해서 감사, 계획, 각오라는 세 가지로 좀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누적으로 지금 19번째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비드 19 시대, 즉 2022년 4월에 판교센터에서 저희가 그 당시 각종 행사, 특히 오프라인 행사는 거의 뭐 안 하는 게 불문율이었는데 그때 용감하게 판교에서 1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꾸준히 참석해 주시고 온오프라인으로 또 지금도 참석하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참석해 주실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고자 합니다. 둘째 계획인데요. 2025년 전반적인 운영은 저희가 스케일업 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간 22년, 23년은 주로 예비 창업 이후에 초기 창업 쪽에 IR 피칭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했었고 24년에 실험적으로 초기 창업 성장을 섞어서 저희가 스케일업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쓰면서 스케일업 쪽에 좀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가 25년 올해는 팁스를 받으셨거나 시리즈 A 전후에 있는 카이스트 스타트업들을 집중적으로 스케일업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카이스트 스타트업 300 또는 300 플러스라고 저희가 명명을 했는데요. 2023년 연말 현재 카이스트 출신의 교원 학생 창업자 중에서 팁스에 선정된 기업이 한 300개가 넘습니다. 24년 통계는 제외하고요. 단일로 보면 카이스트 스타트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특별히 오늘도 지금 두 분이 오셨지만 팁스의 그 역사의 현장을 지키셨고 지금도 운영 중에 계시는 두 분을 모셨는데요. 카이스트에서 팁스에 선정된 한 300개 스타트업들이 팁스 또는 스케일업 팁스 쪽에 그 체계적인 지원을 좀 더 받아서 더 스케일업을 강화해서 국내는 물론이고 글로벌 진출까지 가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기회를 활용하는 그런 형태로 이 테크플라자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각오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3년 동안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지금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 스타트업과 투자사, 기업, 학생들이 새로운 투자 그리고 사업
그리고 인재와의 만남의 장을 풍성하게 이어주셨는데요. 그간 해왔던 것처럼 2025년 또한 카이스트 창업원이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또 다른 성장의 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오늘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보시는 것처럼 다음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 주제는 보시는 것처럼 비하인드 팁스, 딥테크, 터프테크, R&BD라는 주제로 먼저 우리 윤세명 과장님 모시고 정부의 정책 2025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듣고자 합니다. 윤세명 과장님께서 올해 8월 맞으시죠? 복귀하시는 게 중기부로 8월이면 복귀신데요.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복귀하시면 또 스타트업 씬에서 더 많은 어떤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정책과 제도를 직접 주관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세종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감사와 앞으로 또 스타트업 씬의 여러 정책 제도 지원을 강화하실 줄로 믿고 경의의 박수 한 번 더 주시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가지고. 다음은 세미나 두 번째 세션인데요. 이현준 실장입니다. 이현준 실장은 기정원에서 2021년 스타트업 스케일업 팁스 실이 생길 때부터 또 스케일업 팁스가 생길 때부터 참여해서 초기의 정착, 확산 그리고 현재는 우수 사례 발굴과 전파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박수로 좀 맞아서 중소기업 정책 2025 즉 팁스 에브리띵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이현준 실장입니다. 과장님께서 팁스의 철학과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어서 세부적인 사항들 좀 정보 측면에서 좀 얻어가실 수 있도록 하는데 서두에 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팁스가 보통 다른 사업보다 보통 연초에 공고가 좀 빨리 나는 편이거든요. 그간. 근데 이제 올해 정책 방향에서도 있었지만 팁스가 좀 작년에 있었던 이슈들을 R&D 예산 지연된 거라든가 아니면은 저희 저 생태계를 좀 완비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3월에 지금 다 공고가 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고가 다 나와 있지는 않고요. 통합 공고가 팁스하고 스케일업 팁스가 좀 같이 이제 될 거고 예산이 확정되는 그런 예산 틀 속에서 저희가 이게 정확하게 어느 정도 규모에서 좀 지원을 하는 건지 그리고 좀 세부적인 내용을 좀 담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팁스입니다. 팁스는 13년부터 시작을 해서요. 대표적인 기술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매김을 했고요. 다음은 딥테크 팁스입니다. 예, 딥테크 팁스는 강력한 기술 확보에 이제 주력해서 초기에 긴 연구 개발도 필요하고 대규모 자본이 지출되는 동반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기존 투자를 상쇄할 만큼 시장에서 독보적 우위를 지니는 기업들을 이제 저희가 발굴하려고 운영사와 같이 노력 중에 있고 선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에 15억의 자금을 지원을 하는데요. 저희가 24년에는 신규 150개, 25년에는 올해 120개를 지원합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지원 분야는 저희 10대 초격차 분야에 이제 10개 저희가 중기부에서 발표한 요거에 맞춰서 세부적인 기술을 매칭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케일업 팁스입니다. 스케일업 팁스는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데스밸리를 넘어간 구간에서 스케일업을 할 때 대규모 자금이 공급돼야 되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때 이제 이 대규모 자금을 공급하는 수단을 R&D 자금과 모태펀드의 지분 투자를 통해 가지고 같이 좀 전략적으로 지원을 하자라는 게 이제 스케일업 팁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조는 구분이 되는 거고요. 여기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스킵을 하고 그간에 이제 스케일업에 좀 제약된 요소들을 좀 보면 그간에
너무 R&D 자금에 이제 편중되어 있다. 출연 방식이 되다 보니까 R&D 자금 쓰기 좀 불편하신 분도 있잖아요. 경직되고 그래서 그런 게 경직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나라 산업 근간이 되는 이 지역 위주에 있는 지역 기반의 이제 제조 하드웨어 분야가 투자 시장에 일부 소외가 되어 있는데 그 공백 영역을 정부가 좀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그러니까 출연금을 기반으로 이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간에 이제 과제 단위의 일회성으로 그냥 과제만 하고 소멸되는 것들이 이제 많은데 저희가 운영사 구조를 이제 탑재하면서 거기서 R&D 전문 연구 R&D 전략 컨설팅 그룹이라든가 아니면은 출연 연구소 그다음에 뭐 각종 글로벌 컨설팅 기관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집중해서 이게 운영하고 연계되는 그간에 이제 일회성으로 끝나는 그 자금들을 저희가 탈피했다라고 보시면서 그 방향성 속에 스케일업 팁스가 운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운영사 선정하고 대상 기업을 추천하고 그다음에 스케일업 지원하고 실적 평가하는 것들은 팁스의 그 근본적인 운영 방식과 동일하게 운영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세부적으로는 보시면은 R&D는 최대 12억을 지원을 하고요. 올해 102개 신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모태퍼드는 최대 1배수로 20억 원까지 지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시간 관계상 이렇게 제가 동영상을 또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저희가 한 3년쯤 되오니까 스케일업 팁스, 내가 팁스랑 스케일업 팁스 좀 이게 다 양쪽 다 조금씩 관여하면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스케일업 팁스 저희 관련된 설명에 관련한 영상을 좀 제작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발표하는 것보다 또 영상 보는 것도 재밌으실 것 같아서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고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신청하시죠.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제조 강국의 가치를 바탕으로 수십 년간 산업, 학교, 연구기관의 기술과 노하우가 축적되었을 뿐 아니라 우수한 인적, 물적 자원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기술 제조 기반의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제조 기반의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죠.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 역할을 하고 있어요.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이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구 구성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자동화, 무인화 같은 기술 개발이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전략 컨설팅 전문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제조 하드웨어 기반의 기업에 대한 투자는 한국의 경제 안전성과 기술 경쟁력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기본적으로 투자 유치라는 게 어렵습니다. 매출에 관한 지표가 있어야 투자를 받는데 기술 기업들은 시작 초기에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위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기업을 면밀히 분석해서 투자 리스크를 하나씩 걷어내면서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이겠죠. 죽음의 계곡을 건너온 혁신 기업들이 다윈의 바다를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우리 배가 이 망망대해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모터를 달아줄 그런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단어 그대로 스케일업, 기업 성장의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투자 프로그램입니다. 사업 초기 단계가 막 걷기 시작한 유아 시절이라면 이젠 하고 싶은 일을 도전해보는 청년이 된 기업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중소 벤처기업 입장에서는 뛰어난 아이디어나 기술력이 있어도 초기 자금 부족이나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 시장 진입 장벽으로 성장이 지연되거나 한계를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케일업 팁스는 자금과 더불어 전문적인 멘토링, 투자 네트워크 연결, 기술적 자문들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케일업 팁스는 대표적인 민관협력형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입니다. 중소벤처기업들이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도약 과정에서 필요한 적정 규모의 자금을 출연, 투자 융합형으로 적시에 지원합니다. 스케일업 팁스는 제조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민간 투자 연계형의 프로그램입니다. 기업에 가장 필요한 자금 조달의 영역을 집중 지원해주고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죠.
운영사 입장에서도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라는 것 자체가 이점을 가집니다. 스케일업 팁스 브랜드 밸류를 알아본 기업들이 스케일업 팁스를 받기 위해서 운영사 투자를 요청하는 경우도 많고, 한 기업의 투자자가 몰릴 경우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들은 기업의 선택을 받기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도 있습니다. 스케일업 팁스는 각 컨소시엄별로 투자 부문과 R&D 지원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컨소시엄 내 투자 부문은 기업의 발굴과 투자 및 사후 관리를 담당하고, R&D 지원 부문은 투자 기업의 R&D와 IP, 사업 개발 전반의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스케일업 팁스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지분 투자 방식인 매칭 투자로 운영사로부터 선투자받은 기업이 모태펀드의 R&D 매칭 펀드를 통해 추가로 투자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운영사가 최소 10억 원에서 최대 20억 원을 투자하면 1배수로 투자한 금액만큼 매칭 투자를 통해 추가 투자를 진행해 주는 거죠. 두 번째는 정부 출연금 지원 방식인 출연 R&D입니다. 운영사가 투자 후 추천한 기업이 선정될 경우 기술혁신 R&D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출연 R&D는 매년 차수별로 운영되며 운영사가 최소 10억 원을 투자한 기업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후 평가 및 협약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되면 3년에 12억 원의 R&D 과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운영사에서 투자 이후 각각의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출연 R&D와 매칭 투자를 선택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선정된 이후 운영사는 과제 수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과제 달성을 위한 정량, 정성적 문제 해결에 참여하여 과제 성공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기업 대상으로 스케일업 팁스 전문 기관의 행사나 교육을 연결시켜 드립니다. R&D 기관에서는 투자 기업이 R&D 과제 수주 혹은 투자 유치 이후 초기 목적과 방향에 따라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컨설팅, 자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VC 내 투자 담당자 심사용 및 기업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투자 부문은 다양한 형태로 사업성을 검증하고, R&D 지원 부분은 관련 특허를 포함하여 기술적 검증에 좀 더 집중하여 상호 교차 검증합니다. 일단 스케일업 팁스 사업 연간 계획에 따라서 회사의 모든 투자 신사역들께 공지를 드리고,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 예정인 투자권 리스트를 받습니다. 그 후 스케일업 팁스 담당팀이 현재 과제의 수행 여부, 부채 비율, 상위 과제의 수혜 현황 등 기본적인 요건 검토를 진행합니다. 투자 기업의 선정 기준은 VC의 심사 기준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지만, 다양한 후보 기업의 발굴 및 추천, 투자 결정 과정에서의 리스크 요인과 정책 부합성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투자 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론적으로는 핵심 기술의 파괴력과 이로 파생되는 시장의 스케일러빌리티, 장어팀의 경쟁력, 상업화 가능성 정도가 공통적인 선정 기준이 아닐까 합니다. 스케일업 팁스를 통해 한국의 벤처 캐피털 생태계가 정부의 혁신 정책 방향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또 R&D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보다 혁신적인 기업과 산업에 대해 공격적인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투자 이후 기업의 성장을 위한 R&D 및 글로벌 진출 지원을 적극 연계하여 투자 성공률을 높임으로써 리스크 관리, 나아가 혁신 도전적 투자 환경을 만드는 데도 영향을 주었다고 봅니다. 선정된 컨소시엄에 참여한 우수한 벤처 캐피탈들을 통해 민간과 공공자금의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짐으로써 더 많은 기술개발 기업의 밸류업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사 모집 공고를 거듭하면서 경쟁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게 스케일업 팁스의 영향력을 방증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투자 빙하기라고 하는데요.
빙하기 안에서 투자와 3년을 이끌어갈 수 있는 R&D 자금은 기술 개발 측면과 자금 조달 측면에서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케일업 TS 프로그램은 중소벤처기업들에게 성장 가속화와 혁신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금 부족이나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고 VCY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문가들의 조언과 파트너십을 얻어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자리 잡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스케일업 팁스가 한국 투자 시장이 선진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새로운 사업 분야 기업들에게 초기 단계 이후에도 스케일업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민간 VC와 함께 매칭 투자를 진행해 주어 우리나라 민간 투자 시장에 좋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스케일업 팁스 장점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중소기업에게 가장 절실한 자원 확보라는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습니다. 또 자본 투자만 진행되어도 큰 도움이 되는데 미접데이, 해외 투자자 소개, 바이오 소개와 등과 같은 여러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기업 성장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한국의 근간인 제조 하드웨어 산업의 2차 부흥을 이끄는 선두다. 국내 혁신 투자의 새로운 롤 모델이다. 가능성을 가진 중소기업이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발판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청년이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멘토다. 딥테크 기반의 유망한 중소벤처기업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마중물이다. 스케일업 팁스 프로그램이 더욱 확대되고 효율화되어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나라 혁신 벤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협력과 지원에서 혁신의 길을 찾다. 스케일업 팁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 제가 좀 시간을 오버해서 빨리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 스케일업 팁스가 매칭 투자랑 R&D, 글로벌 R&D로 신설돼서 세 가지로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기업 기준의 대상이 전년도와 비슷한 부분인지 아니면 조금 바뀌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고 세 가지의 비중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3월에 통합 공고가 나온다고 하셨는데 운영사 배정은 그럼 언제쯤 나오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팁스 안에도 글로벌 트랙이 신설이 됐고요. 스케일업 팁스 안에도 글로벌 트랙이 신설이 됐습니다. 팁스 안에는 3년에 12억으로 자금을 지원을 해드리고 스케일업 팁스에는 3년에 15억으로 지원해드린다. 그리고 매칭 투자하고 스케일업 팁스 안에 매칭 투자하고 출연 R&D는 기존에 있던 3년에 12억을 지원하는 건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글로벌 트랙이 양쪽 다 신설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두 번째 질문이 운영사에 언제 그 추천권이 배정되냐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게 지금 요번 달에 이제 1차 마무리가 되면 이제 아까 관리 기간에 이제 그거를 이제 주도적으로 어떤 관리 기관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올해 좀 이번 달에 마무리가 되면 다음 달부터 이제 공고와 함께 운영사 분들에게 안내가 나가고 이제 그 기존의 이제 운영사 역량에 맞춰서 추천권이 배정될 예정입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온라인 질문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질문이 들어와서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VC들과 매칭 투자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정부 매칭 투자는 지원 형태로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지분 딜루션 형태로 이루어지나요? 예, 스케일업 팁스 안에 있는 그 매칭 투자는 모태 펀드를 활용해 가지고 그 자금을 활용해서 지분 투자 방식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VC에서 그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가 지금 24개 컨소시엄이 있는데 거기 있는 운영사에서 뭐 최대 20억을 이 기업에게 지분 투자를 했다면 그 동일 라운드에 모태 펀드가 매칭 방식으로 들어간다고 지분 투자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선은 스케일업 팁스 자체가 처음 시작했던 고민이기도 합니다. 좀 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고민했던 고민했던 지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에 이제 활성화되는 운영사들을 저희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로 그 지역 기반의 이제 VC들을 많이 선정을 했고요. 그쪽에서 또 지역 기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추천을 해주시고 있어서 마이크로하게는 그런 저희 프로그램 안에서는 좀 이걸 정책 방향성을 지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통계로도 나오는데 여기 실려 있지는 않지만 VC가 이제 지역 기업에게 투자를 한 통계와 저희가 이제 스케일업 팁스 통해서 지역 기업을 지원하는 통계를 보면은 지금 최초에는 한 2배, 1.9배 뭐 이렇게 이게 하는데 점점 조금 떨어져 지금 1.5배 수준 정도 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은 하고 있다. 단 그 목마름과 갈증이 단번에 해소가 되기는 지역 기반이 아직 그 투자 생태계가 활성화되기는 좀 어렵지만 지금 팁스 쪽에서도 그 정부에서 부처에서 생각하시는 거는 앞서서 장표에서 하나 보셨듯이 그 지역 쪽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그래서 뭐 대전 팁스타운이나 이런 것도 개소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그 지금 지역에 있는 협의체를 또 팁스 안에 있는 협의체부터 이제 구성을 단단하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좀 거기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일단 끌어져 올라오는 형태로서 좀 지원하는 방향을 좀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고 계속 고민이 좀 더 되고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까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이현준 실장님이셨고요. 오늘 이현준 실장께서 오후에 그 팁스 관련해서 평가를 주관해야 하셔야 되는데 잠깐 시간을 내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트워크 시간에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혹시 추가 질문이 있으시거나 연결을 원하시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별도로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인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창업원의 창업 산학 오픈 이노베이션 소개입니다. 오늘 발표는 창업원의 최명재 교수입니다. 최명재 교수는 카이스트 스타트업과 투자사,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카이스트 창업원의 최명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봄이 온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KSTP는 1년 동안 6회 더 남아 있으니까요. 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카이스트에서 제가 창업원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 중에 한 꼭지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거를 올해 좀 집중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간략히 제가 하는 창업원에서 롤을 말씀드리면 저는 카이스트 교원 기업들을 IR대 컨설팅해서 검증된 투자자들에게 이제 소개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교원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창업을 많이 하셨어요. 1년에 한 18개사의 교원분들이 이렇게 창업을 많이 하셨는데 그 고민이 생겼어요. 기업에서는 네. 기업에서는 이제 서스테너빌리티를 위해서 신사업을 좀 발굴을 해야 돼요. 제가 요즘 이제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기업의 신사업팀, 전략기획팀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카이스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기업은 한 개의 사업부로서 매출을 많이 찍고 있지만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너무 부족하다. 신사업 발굴이 너무 필요한데 내부 인력만으로는 이런 신사업을 개척하기가 힘들다. 이런 니즈가 있으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기업에서는 지속 가능성이 어떻게 보면 끝 모멘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카이스트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딥테크 기반에 대한 연구를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사업팀에 들어가서 저희 창업원이 할 수 있는 일을 물어봤더니 이러한 서스테너빌리티 아니 신사업 발굴에 대한 과제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과제를 통해서 어떤 우수한 성과가 나면은 조인트 벤처까지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니즈가 있으셨어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도 LG에서 사실 선행 LED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래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할 때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려고 해도 몰라서 내부 엔지니어들끼리만 연구를 했어요. 근데 창업원이 그런 일을 해주겠다고? 너무 좋죠. 그리고 제가 그 다음 직장이 키스티였어요. 키스티에서 했던 일이 R&D 자금을 어디에 디스트리뷰션 해야 되는지 이런 업무였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민간 R&D 자본이 110조나 됩니다. 정말 많은 예산이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어디에다 뿌려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대기업들 신사업팀을 둘러봐도. 그래서 저희 카이스트 창업원이 제가 지금 현재 삼성전자, 현대차, 그리고 삼성금융, 센트리온, 대웅제약, LT백큐ම්, 교보 다 돌아다녔습니다. 기업에서 회장님들, 대웅제약 회장님께서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 개발 엔지니어들은 많은데 이 신약 개발을 할 수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부족한데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카이스트 교원분이 계시나요? 그런 랩이 있나요? 그런 카이스트 출신의 기업이 있나요? 소개 좀 시켜주세요 라고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거 플랫폼으로 만들면 괜찮겠다 해서 시작하는 것이 카이스트 창업 오픈 이노베이션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카이스트의 이름으로 돌아다닐 겁니다. 현재도 어제도 이제 조강 페인트를 만나고 왔고 다음 주에 에코프로도 만나고 제가 끊임없이 기업들이 풀어주세요. 이거 혹시 카이스트 기업 중에서 할 수 있나요? 라고 하면서 연구비를 주겠다는 거예요. 민간 자본으로. 그리고 1, 2년 동안에 기존의 연구 과제는 여기서 그냥 IP만 내고 기술 이전하고 끝냈어요. 근데 더 좋은 방식이 있다면은 스케일업 투자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이제 카이스트 출신의 교원 기업들 그리고 엔지니어분들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많은데 풀로 저한테 말을 해주세요. 저는요 반도체 방열의 강점이 많습니다. 저는 신약 개발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적으로 유의미한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저는 알고 있고 기존대로 저는 이제 4월부터 또 센트리온 송도 방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업팀 만나서 저희 카이스트 교원들 중에 연구진 중에 랩실 출신 중에 이런 거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혹시 해보실래요?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라고 했습니다. 대웅제약에서 예를 들어서 실버 노인에 대한 어떤 낙상 방지를 이용한 어떤 기술이 필요하다 이랬을 때 예를 들어서 조천식 모빌리티의 4D 레이더를 이용한 공수영 교수님이 레이더로 자율주행 모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레이더를 활용해서 환자의 낙상 방지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연구 과제로 처음에 붙여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팁스, 스케일업 팁스 공적에서도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카이스트에서 창업원이 할 수 있는 게 민간 기업들의 R&D 자금을 어떻게 하면 스타트업 대표님들과 교원분들에게 매칭을 해줄까? 그 부분이 이제 제 R&R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한다면 결국에 네이버라든지 이런 인바디 같은 업체들도 대기업의 어떤 연구 용역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늘 주어진 시간은 5분밖에 안 돼가지고 맛배기로 보여줬고 제 이메일 어드레스를 놨고 네트워킹 시간에 저랑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저는 이런 강점이 있고요. 또 하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코스메틱인데 아모레퍼시픽이나 CJ 올리브영 갔을 때 그들이 원하는 문제 해결이 원하는 연구 과제가 뭔지 저 알려주세요. 제가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면 제가 매칭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카이스트 기업들이 더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게 중간에서 머더레이터 역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병주 교수님. 혹시 카이스트 스타트업에 관심이 있는 투자사나 기업 등이 있으시면 최 교수님 적극적으로 제가 추천합니다. 다음은 IR 피칭 세션인데요. 오늘은 총 5개 카이스트 스타트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5개 선정은 CES 2025 카이스트 관에 전시 참여한 5개 기업, 총 8개 기업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5개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 IR 피칭을 해주실 분은 넥스트 웨이브의 이예빈 대표님입니다. 이예빈 대표님은
그 넥스트 웨이브는 현재 상반기에 프리A 지금 라운드 예정입니다. 그리고 산업용 통합 엔드-투-엔드 노코드 IoT 솔루션 스타트업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하루 만에 완성하는 IoT 개발에 혁신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넥스트웨이브의 이예빈입니다. 네, 먼저 이런 멋진 이벤트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 대부분의 산업과 기업들은 상황은 이제 모든 부분에서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이제 비용 문제와 환경 문제 그리고 인구 문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디지털화, 즉 그 데이터 기반의 혁신을 통해서 비용 절감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개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렇듯 디지털화는 이제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는데요. 이 데이터를 통한 혁신을 이루고 디지털화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관심 대상을 먼저 센싱을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수집한 뒤에 어떤 알고리즘이나 AI 모델을 활용을 해서 어떤 비용 절감이나 뭐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한다든지 뭐 자동화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행위를 해야 이제 디지털 전환을 달성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 전반에서 IoT 기술이 핵심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IoT 기술은 이제 모든 산업의 인프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각 산업계와 기업들의 IoT 기술 도입 관련 지출은 300조를 넘어서고 있고요. 그리고 그 지출 규모는 해마다 20%씩 늘어나서 2027년도에는 630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기업들은 IoT 개발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바로 IoT 기술은 IT 기술의 종합 예술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하드웨어 그리고 무선 통신 그리고 하드웨어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서브 소프트웨어 등 이 모든 개발 범위가 매우 넓고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이제 전문 인력 부족 현상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예로 IoT 애플리케이션의 한 예로 이제 냉장 박스를 한번 넣어봤는데요. 식품이나 의약품의 안전한 배송을 위한 냉장 박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각종 센서와 GPS, 배터리 그리고 휴대폰과 같은 셀룰러 통신이 가능한 디바이스 개발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센서에서 데이터를 읽어서 인터넷을 통해 서버로 데이터를 보내주고 하는 그런 하드웨어에서 돌아가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상 온도나 위치가 감지되면 알림을 보내는 이제 백엔드 서버 소프트웨어와 그다음에 또 웹이나 앱으로 이게 어디로 돌아다니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유저 인터페이스 개발이 또 필요한데요. 이렇게 하나의 IoT 제품과 서비스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디바이스 하드웨어에서부터 서버 소프트웨어까지 전 영역에 걸친 기술 스택이 필요하고 또 완벽하게 통합이 되어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개발 이후에 서비스 운영에 들어가면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보안 사고와 업데이트 실패로 인한 장애 발생을 걱정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그 심각성에 따라서 그 사업의 존폐 위기와도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은 해답은 저비용으로 빠르게 개발을 완료해서 보다 빠르게 시장으로 진출함과 동시에 원하는 기능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네, 이제 이 해답을 저희 프리즘 솔루션이 제시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현재까지의 IoT 개발 방법에서는 이렇게 수십 주의 개발 기간과 수천에서 수억 원의 비용이 필요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 프리즘 솔루션은 IoT 개발 과정을 연결, 설정, 배포 3단계로 단순화하였습니다. 그럼 이 여정을 이제 한번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연결입니다. 여기 와이파이와 셀룰러 통신이 지원되는 이제 커넥티비티 카드라고 하는 저희 하드웨어가 있는데요. 여기에 사용하고자 하는 센서를 연결을 하고 전원만 켜면 프리즘 클라우드와 저희 클라우드와 자동으로 연결이 되고 이제 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됩니다. 여기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은 전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제 설정인데요. 이제 클라우드에서 이제 기기 동작에서부터 이제 서비스 동작까지 이제 IoT 앱 빌더라는 걸 통해서 앱을 만들 차례입니다. 이제 IoT 앱 빌더는 노코드 기반 편집기로 뭐 센서 제어나 뭐 데이터 처리, 그다음에 데이터 저장 뭐 등등 다양한 동작 로직을 이렇게 레고 블럭을 조립하듯이 이제 블럭들을 조합해서 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세 번째 이제 배포인데요. 이제 로직 빌더를 통해서 이제 제작된 앱은 이제 저희 커넥티비티 카드 그 하드웨어와 클라우드 구성을 이제 최종적으로 업데이트하게 되고 이제 동작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IoT 개발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누구보다 빠르게 이제 실증 단계에 돌입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정교하게 다듬고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은 최근 POC 사례인데요. 열처리 장비를 제조하고 공급하는 그런 고객과 POC를 진행한 사례입니다. 이 고객은 이제 쇠가 적용되는 모든 산업과 그 제품에 이 고객사의 장비를 거치게 되는데요. 24시간 가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장애 발생과 유지 보수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산업군의 고객이다 보니까 IoT 개발에 대한 전문성, 뭐 전문 인력이 전무한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저희 프리즘 솔루션을 사용해서 실제 고객사의 이제 필드 엔지니어 분이 하루 만에 이 장비를 IoT화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이제 그 시범 운전을 거쳐서 이제 며칠 전에 또 본계약을 체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프리즘 솔루션은 이제 기존 IoT 솔루션과는 달리 이제 펌웨어 개발, 그러니까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까지 커버하는 진정한 이제 엔드투엔드 IoT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또한 노코드와 로우코드 개발, 그리고 굉장히 높은 펌웨어 업데이트 안전성, 그다음에 IoT 애플리케이션을 뭐 템플릿화를 해서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 이런 차별화되는 기능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들은 산업 전반에 걸친 이제 IoT 솔루션 수요를 저희 프리즘 솔루션이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먼저 기계 설비와 장비 제조 산업과 그다음에 에너지와 유틸리티, 그다음에 작업자 안전 산업을 올해 시작으로 운송과 물류, 농축 산업, 그다음에 헬스케어 등으로 이제 점차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를 통한 수익 모델은 IoT 제품에 이제 공통적으로 꼭 필요한 기능을 담은 이제 하드웨어 제품 판매와 그다음에 클라우드 이용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제 고객분들은 이제 개발 부담 없이 기존에 수천에서 수억 원이 들었던 개발 비용들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넥스트 웨이브는 10년 이상의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AI, 그리고 비즈니스 개발의 글로벌 인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다양한 국가의 인력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본투비 글로벌을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넥스트 웨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어요? 그러면 조금 이따 네트워크 시간에 질문하시는 걸로 하고요. 특별히 미국이나 유럽 혹은 일본 쪽에 진출 IoT 분야에 진출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네트워크 시간에 함께하기를 추천을 합니다. 다음은 버넥트의 이승하 수석인데요. 버넥트는 2024년 7월에 상장한 회사입니다. 상장한 회사고요. 현재 XR 기반의 산업, 교육, 국방 분야에 그 혁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이었나요? CS 2025의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부탁드립니다. 네, 버넥트의 이성아입니다. 네, 버넥트는 국내 최초 XR 연구실 이제 연구원이 창립한 XR 솔루션 기업으로 이제 성공적인 사업화 및 이제 고객별 최적화된 이제 다양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지사 및 국제 협력을 통해서 이제 글로벌 사업화를 통해서 이제 XR 솔루션 전문 기업의 입지를 더욱더 굳혀 나가고 이제 있습니다. 네, 아마 항상 거론되는 사회적 이슈일 것 같아요. 생산 인구가 감소함으로써 경제 성장 둔화, 그리고 고령화 사회로서의 전환, 이제 이로써 좀 다양한 복합적 사회적 경제적 이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생산 인력이 감소되다 보니까 이제 기술 인력 자체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이제 기업 자체의 생산력 감소, 그리고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노동 비용이 증가하면서 이제 기업 성장에 수많은 장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버넥트는 이런 부분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지식 관리를 잘하고 지식 전달을 잘할 수 있게 하는 솔루션을 이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을 이제 XR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조금 더 시각화함으로써 이제 눈에 보이는 기술로 바꾸고 이 지식들이 이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제 다음 세대로 더 잘 전달될 수 있게 하는 부분을 이제 담당하면서 이제 지속적인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버넥트 솔루션을 쓰는 고객들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아무래도 현장은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순간부터 이제 가동이 중단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최대한 빠르게 원격 협업을 통해서 이제 의사결정을 하고 이제 다시 재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고객이 관심이 있고요.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훈련 자체가 이제 현장에 투입되기 위해서는 이제 훈련을 일부 해야 되는데 이제 훈련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까 이제 단순히 텍스트나 동영상이 아니라 이제 XR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몰입형 환경을 이제 제공함으로써 이 훈련 효과를 높여서 이제 빠르게 이제 훈련을 마치고 이제 현장에 투입할 수 있게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산 자체를 실질적으로 이제 XR을 활용해서 눈에 보이는 XR을 활용해서 이제 제조 조립 공정을 이제 지원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그 제조 시 발생하는 이제 휴먼 에러를 줄이고 그리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제 기업들이 이제 많은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기업들이 많이 도입을 검토하면서 이제 국내외 대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공공기관 그리고 이제 교육기관 부분에서도 저희가 다양한 납품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도 이제 다음 세대로 이제 그리고 이제 더 높은 성장을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AI와 XR의 결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제일 핫한 키워드는 이제 뭐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이제 올해가 다가도 AI는 여전히 핫할 것 같아요. 그래서 XR이 그 작업자들의 눈앞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는 있지만 이제 이 부분을 AI와 결합하여 작업자들이 진짜 그 상황에 딱 필요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바로 작업자가 이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제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한 개는 동영상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저희가 XR 솔루션을 납품을 하다 보니까 고객들이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쪽에서도 이제 많이 니즈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산업 현장에서 고객들이 니즈를 충족하는 글라스가 없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글라스를 같이 제공함으로써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제 함께 결합형 상품으로 이제 시장을 넓혀 나가고자 합니다. 이제 보통 고객들이 이렇게 말할 때 보시면 안경을 쓴 사람도 꼭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보안경 같이 좀 눈을 보호해야 되는 경우에는 스마트 글라스 착용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런 니즈가 좀 있으셔가지고 이제 저런 폼팩트를 채택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스마트 글라스가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디스플레이를 보고 자기가 원하는 부분을 이제 터치를 하면 뭐 기능을 실행한다든지 원하는 정보에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스마트 글라스는 이제 터치를 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없다 보니까 눈으로는 볼 수 있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원하는 지점에 손으로 터치를 할 수 없는 게 좀 되게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말로만 이제 사용자가 어떤 정보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이제 스마트 글라스에 있는 AI가 그 부분을 인지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이제 더 빠르고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가 LMM을 구축형으로 해서 이제 기업들이 관리하고 있는 매뉴얼을 학습시킨 AI가 이제 실제 작업자가 이제 필요한 정보와 연동해서 이제 질문을 하면 이제 거기에 맞게 정확하게 답변을 하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현재 저희가 이제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네, 참고로 버넥트는 현재 그 미국 쪽의 조인트 벤처고요. 그리고 중동 쪽에 지사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최근에 글로벌 매출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매출 신장을 위해 가지고 두 가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이니까 혹시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트워킹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네트워크 시간을 활용하시고요. 이성환 수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폴리페놀 팩토리의 이미진 상무십니다. 그 폴리페놀 팩토리는 시리즈 A 완료 후에 현재 해외 투자 유치 검토 중이고요. 고기능성 헤어케어 브랜드 그래비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4년 4월에 론칭한 그래비티 샴푸는 지금 한 10개월 정도 됐죠. 10개월 됐는데 지금 약 한 70만 개를 생산해서 매번 완판입니다. 매번 완판이고요. 그 완판되는 비결과 앞으로의 어떤 계획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폴리페놀 팩토리 글로벌 마케팅 총괄하고 있는 이미진입니다. 저 오늘 아침에 계룡산에서 왔는데요. 박수 좀 쳐주시면 좀 힘내겠습니다. 힘나네요. 예. 저희가 2023년 8월에 회사를 창립을 했습니다. 이혜신 교수님 필두로 해서 이제 상용화 팀이 모였고요. 저희 첫 번째 브랜드는 작년 8월 런칭해서 지금 아직 걸음마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시리즈 A 투자를 이제 효성 측으로부터 유치를 했고요. 올 1월에 CES에서 저희 기술 전시를 했고, 그 다음에 주요 이제 큰 유통 채널에 유통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사가 성장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는 스타트업의 J 커브를 지나서 지금 이제 스케일업 단계에서 걸음마를 시작하고 있는 스테이지입니다. 저희 브랜드의 뮤즈이자 저희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보급 과학자 이혜신 교수님이 카이스트 화학과 석좌 교수님이거든요. 저희 CTO이자 CEO시고 논문 인용률 기준으로 세계 상위 1%를 자랑하는 과학자십니다. 폴리페놀 기반으로 이제 25년 정도 외길로 연구를 하셨고요. 폴리페놀 관련된 연구 논문 중에서는 세계 최고의 그런 그 명성을 자랑하고 있는 과학자입니다. 저희 팀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자신 있게 저희가 드림팀이라고 소개를 드릴 텐데, 저희가 전체 인원이 지금 11명이에요. 그중에 이제 7명이 카이스트 석박 이상으로 구성된 과학자들로 구성이 돼 있고요. 상용화 팀을 저희는 처음부터 같이 세팅을 해서 오고 있는데, 삼성 출신의 CFO, CMO,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에서 스카우트한 BM, 그리고 세일즈 전문가까지 세팅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반 카이스트 그 기술 창업은 보통 이제 그 테크니션 과학자 R&D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데, 저희는 상용화 팀이 아주 그 업계 탑 티어급 인재들로 세팅이 돼 있어요. 최고 한 35년부터 최저 경력자는 20년 이상의 경력 베테랑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기술이 완성이 되면 상용화하고 임상 설계, 유통까지 6개월 안에 다 끝낼 수 있는 스피디한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 원천 기술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게요. 이거 홍합인데요. 이혜신 교수님이 그 2000년대 초반에 네이처에 발표했던 그 원리를 이제 저희가 영상으로 만든 건데요. 지금 홍합이 이제 그 족수를 이제 그 낼름낼름 하면서 이제 여기 보이시죠? 여기 조그맣게 이제 점을 찍는데 이 부분이 폴리페놀입니다. 폴리페놀이 이제 강력한 접착 성분을 가진 천연 물질인데요. 보통의 접착 성분은 이런 드라이한 기온에서는 접착을 잘 하지만 물에 들어가면 거의 다 떨어져요. 근데 폴리페놀 접착은 물에서도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를 붙인다거나 인체 외용으로 사용한다거나 무해한 그 천연 글루로서의 강력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이 강도가 엄청 세서 종이에 코팅을 하게 되면 방탄조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저희처럼 헤어케어에 사용할 수 있으면 헤어케어에 사용하게 되면 유효 물질을 머리카락에 되게 빠른 시간 안에 전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기술을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와인 그리고 감 같은 거 이제 드시면은 좀 떨잖아요. 그 떨게 느껴지는 성분이 바로 폴리페놀인데 먹고 나서 한참 있다 떫은 게 아니고 먹자마자 떫거든요. 그래서 저희 제품 저희가 상용화한 제품도 적용되자마자 바로 어플리케이션이 되는 빠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처음 만든 제품이 그래비티라는 헤어케어 브랜드입니다. 오디오가 안 나오네요. 그냥 말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탈모와 빈모를 케어하는 기능성 샴푸입니다. 보통 탈모 샴푸 너무너무 많고 일반적인 샴푸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많은 샴푸 중에서 저희는 굉장히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고 뾰족한 타겟을 가지고 있습니다. 탈모와 빈모는 뭐 30대부터 60대까지 다 이제 존재하는데 저희는 40세에서 50대 그러니까 노화된 모발에 얇아지고 힘없는 모발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그런 제품으로 저희가 만들었고요. 이게 저희 그 핵심 기술입니다. 폴리페놀 성분이 이제 탈모 기능성 성분하고 같이 이제 결합을 해서 모발 단백질에 적용이 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탈모 샴푸의 AI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효 성분들을 다 끌어안고 단백질로만 돌진을 해서 표적 전달합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일반 모발의 두피 상태고요. 이게 이제 저희 제품을 어플리케이션한 거예요. 실제로는 이렇게 까맣게 이제 되지는 않지만 저희가 보이기 위해서 약간의 그 컬러를 입혀서 어디에 적용되어 있는지를 실험했는데요. 폴리페놀이 머리를 감자마자 지금 모발하고 이 모낭 쪽에만 다 이제 어플리케이션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피에는 거의 다 안 달라붙어요. 왜냐하면 폴리페놀은 지방에는 붙지 않고 오로지 단백질에만 붙는데 두피는 이제 지방질로 쌓여 있기 때문에 붙지 않고 모발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모발을 감싸고 있는 엣지 부분이 단백질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모발이 빠지는 게 병적인 모발 빠짐 말고 노화된 모발은 머리카락 굵기는 얇아지고 모낭 크기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빗질만 해도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헐거워진 모낭하고 얇아진 모발에 바로 부착이 되면서 흔들리는 모발을 잡아주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 이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오래 지키라고 치과에서 얘기하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발이 계속 빠지는데 새로 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덜 빠지도록 지켜주는 게 관건이고 그래서 저희는 단 한 번의 샴푸로도 모발 빠짐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눈에 보이는 효과를 창출해냈습니다. 지금 단 한 번의 샴푸로 지금 보여지는 효과인데요. 모발의 굵기가 이제 사용 전, 사용 후 이렇게 굵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한 번 샴푸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저희 그 핵심 성분을 도포했을 때 지금 머리카락 가장 힘없는 게 백인 머리카락이에요. 멜라닌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도포했을 때 나무젓가락처럼 탱탱하게 살아있는 걸 보이시죠? 그래서 그만큼 모발을 즉각적으로 두껍고 강하게 힘을 주는 게 저희 기술의 핵심입니다. 이랬을 때 저희는 보통 일반 탈모 샴푸의 경우에 6주 만에 한 60% 정도 개선 효과를 보이는데 저희는 2주 만에 최대 90%까지 모발 탈락 감소를 볼 수 있는 임상을 획득을 했고요. 또 이게 그 보통의 탈모 샴푸와는 달리 저는 한 번만 감아도 느껴져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저희가 이렇게 빨리 올라올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한 번만 써봐도 그 효과를 눈에 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바로 느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금 많이 이제 머리숱이 없으신 분들이 이렇게 올라온 부분을 보이죠. 머리가 덜 빠지기도 하지만 힘있게 잡아주기 때문에 훨씬 풍성해 보여요. 그래서 탈모와 빈모를 같이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경우에도 이제 착 달라붙은 가라앉은 머리도 풍성하게 띄워줘서 머리숱 훨씬 많아지고 나이가 훨씬 더 젊어 보이는 효과를 나타내고 상당한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사실 보통 6개월 정도 되면은 카피 제품이 나옵니다. 중국에서도 쫙 깔리는데요. 저희는 지금 뭐 1년이 다 돼가는데 컨셉을 따라하는 제품은 있어도 저희의 퍼포먼스를 따라하는 경쟁 제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외 유명 제품하고 좀 비교를 해봤고요. 케라스타즈는 전 세계 살롱 1등.
그리고 아마존의 1등은 탈모 샴푸 1등은 퓨라도로, 세포라 1등이 리빙프로프. 이게 전 세계 유통 채널에서 1등하는 제품하고 퍼포먼스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제 그 머리카락으로 동일한 디바이스로 했을 때 저희 샴푸가 머리가 훨씬 짧죠. 그만큼 잡아주고 탄력 있게 끌어주는 역할이 그 압도적인 숫자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4월 15일 론칭해서 상당히 많은 양을 좀 초도 물량으로 했는데 109시간 만에 전 물량이 다 품절이 돼서 인기를 끌었고요. 또 출시 4개월 만에 네이버에서 탈모 샴푸 브랜드 검색 순위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이 숫자가 되게 의미가 있는 것은요. 지금 여기 있는 샴푸들 라보 H 이 쿤달 샴푸, 려 샴푸 이런 TV 광고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빅 브랜드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게 저희가 데이터를 찾아보면 저희는 사실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광고를 거의 안 해요. 근데 광고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빅 브랜드하고 검색 쿼리를 비교했을 때 10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소비자들의 관심을 볼 수 있고요. 저희가 최근에 17차 예약 판매까지 해서 완판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10월에는 이제 저희가 롯데홈쇼핑이 론칭을 했는데요. 40분 만에 10억 넘는 매출고를 올려서 굉장히 화제가 됐고요. 저희가 사실 홈쇼핑에 제품을 파는 거는 판매를 위한 게 아니고 에듀케이션을 위한 광고 채널로 사용하고 있어서 선별적으로 저희가 2달에 한 번 한 채널에만 브랜드 희소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 초에 이마트 런칭을 했을 때도 이렇게 오픈런 들어가자마자 바로 완판돼서 마트 문 열기 전에 이제 줄 서시더라고요. 두꺼운 패딩 입으시고. 그래서 감사하게도 오픈런 대란을 일으켰고요. 올리브영 최근에 런칭했는데 39분 만에 전체 물량을 완판시켰습니다. 올리브영에서 런칭한 전체 화장품 중에서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화제를 모으고 있는 VT 코스메틱도 39분 만에 매진을 못 쳤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이제 고른 유통 채널에 다 이제 그 디스트리뷰션이 돼 있고요. 저희의 그 유통 전략은 좀 다릅니다. 보통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물건하고 제안서를 가지고 유통회사를 찾아가죠. 근데 저희는 절대 찾아가진 않습니다. 마그네틱 디스트리뷰션 정책을 쓰고 있는데요. 저희는 브랜드의 효능과 대세감을 먼저 조성하고 유통회사에서 먼저 입점을 제안할 때까지 기다렸다 가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계 수수료는 업계에서 가장 낮은 조건으로 들어가서 이제 수익과 매출을 같이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해외도 지금 굉장히 목에까지 차 있어요. 저희가 물량이 부족해서 해외를 이제 조금 밀어놨었는데 미국하고 일본 쪽에서도 이제 직매입 계약을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프로포즈를 하고 있고요. 해외 채널에서 직매입을 한다는 거는 사실 에스티로더나 뭐 샤넬급의 빅 브랜드만 해당되는 건이거든요. 근데 스타트업을 찾아와서 이제 직매입을 제한한다는 거는 저희 브랜드와 퍼포먼스를 굉장히 시장에서 인정받았다는 결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 그다음에 대만, UAE 여러 곳에서 이제 프로포즈를 받고 있고요. 하나하나 저희가 쌓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또 뭘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좀 많이 받아서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가 올해는 스트레이트 샴푸, 구불구불거리고 이렇게 프리지한 헤어를 곧게 펴주는 스트레이트 제품을 샴푸로 구현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고요. 한 70% 정도 개발이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톤업 샴푸인데요. 보통 머리색을 밝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둡게 하는 사람도 있죠. 젊은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머리 염색을 많이 하시는데 노랗게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의 머리 색깔보다 한두 톤 밝게 해요. 근데 이거를 샴푸로 데일리로 매일매일 감으면서 고르게 톤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샴푸를 준비하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많이들 기다리시는 갈변 샴푸예요. 이혜신 교수님 처음에 제가 모다모다를 같이 디벨롭하면서 만났는데요. 천연 성분으로 흰 머리를 이제 다크닝해주는 천연 갈변 샴푸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6년 론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 자체가 지금 저희 그래비티 샴푸보다 훨씬 큰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이 출시하게 되면은 시장의 영향력은 엄청날 거라고 저희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저희 매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희 작년부터 이제
그 대부분이 품절 기간이어서 실제 영업했던 기간은 4개월인데 4개월 동안 저희 매출, 셀인 매출도 이제 저희가 60억, 66억 정도 했고요. MSRP 기준으로 이제 소비자가 기준 매출은 한 100억 정도 했습니다. 이 매출을 저희가 한 5명이서 이루어냈고요. 지금은 이제 또 인원들이 좀 충원이 돼서 올해는 한 60억, 70억 정도 내다보고 600억, 700억 정도 내다보고 있고 영업이익은 한 30%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스테이지에 나올 제품들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2천억, 3천억까지 내다보고 있고 지금 이제 상용화 제품이 성공하고 나면 저희 의약품, 이게 폴리페놀로 지혈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혈 밴드라든지 뭐 생리대, 천연 그 폴리페놀 이한 소비재 생리대까지 저희가 좀 익스텐드 해 나갈 아이템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저기 숫자에 대한 부분은 저희 오늘 CFO님이 동행하셨기 때문에 네트워크 시간에 좀 추가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이 저희 회사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이 화장품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올리브영만 가도 어마어마한 화장품들이 저를 사주세요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는 이 뭐가 뭔지 모르는 다 그저 그렇고 효능도 비슷비슷한 제품 중에서 독보적인 퍼포먼스를 가진 핑크 펭귄으로 저희가 성장하기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희의 제품 출시 전략도 눈에 보이는 효과가 없으면 만들지 않겠다라는 게 저희의 모토입니다. 국내에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한 3조 정도 규모를 매출을 하는데 제품 SKU가 수천 개입니다. 근데 미국에도 이제 그 케미스트가 만든 브랜드가 하나 있어요. 올라플렉스라고. 거기는 SKU가 15개밖에 안 되는데도 조 단위 매출을 합니다.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그 방향이고요. 한국을 넘어서 세계 시장에서 핑크 펭귄 같은 존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관련 질문은 네트워크 시간으로 좀 돌리는 걸로 하고요. 제가 하나 좀 추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이해신 교수님 HCR 말씀하셨는데 논문 인용 관련이잖아요. 그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샴푸의 확장 제품에 대해서 그리고 타 제품으로의 확장도 이야기하셨는데 예를 들면 덴탈 쪽이라든지 여러 방면으로 사업 협력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좀 가셔가지고 네트워크 하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플랜바이 테크놀로지스의 노현석 대표입니다. 25년 연말 26년 초에 프리-A 라운드 예정이고요. 현재 AI 기반의 건축 디자인 쪽의 자동화 솔루션 스타트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플랜바이 테크놀로지스 노현섭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생성형 AI 기반으로 건축 디자인 시안을 자동으로 제작하는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저는 카이스트 학부 출신으로 창업을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 이제 실리콘밸리 기반의 투자사로부터 투자 받으면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 회사 아이템부터 먼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건물들 설계 뭐 실제로 공사를 하기 전에 설계를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D 공간 디자인 같은 것들도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3D 모델링 그리고 렌더링 과정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고객사들이 있는데 건설 회사들한테 의뢰를 맡기는 그런 고객들의 요청 사항에 맞추어서 뭐 여러 가지 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재라던가 뭐 가구의 품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수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디자인 시간도 한 컷당 30시간 그리고 40만 원 정도 외주를 맡기는 경우에는 이 정도 가격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들 사용하는 이미지 생성형 AI 모델인 스테이블 디퓨전 활용해서 건축 설계 과정에서 작업 생산성을 좀 높이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디자이너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AI 모델을 직접 뭐 세팅하고 파인 튜닝하는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좀 복잡하기 때문에 짐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생성한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건축 설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스케일이나 뭐 여러 가지 레이아웃 유지라던가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현업에서 활용하기에는 굉장히 좀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솔루션을 활용하면은 단 15초 만에 저런 레이아웃이 유지가 된 그런 건축 디자인 시안을 자동으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비어 있는 공간에다가 저희가 원하는 이제 프롬프트라던가 혹은 레퍼런스 이미지 같은 것들을 입력을 하면은 그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스타일별로 저렇게 가구 배치나 자재 같은 거 매핑을 자동화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뭐 3D 모델링 툴이다 하면 스케치업이나 뭐 오토캐드 이런 거를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뭐 저런 식으로 3D 모델링 백골 이미지라고 해서 레이아웃만 잡아놓고 입력을 하면은 저런 식으로 CG 렌더링 실사화를 좀 자동화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관도 이런 식으로 실제 뭐 여러 가지 컬러에 맞춰서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일반 그 이제 공사를 진행할 그러한 이제 공간에 맞추어서 디자인을 입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주 작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고성능 GPU들을 활용을 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서 뽑아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방식으로 이제 AI가 자동으로 출력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비용도 최대 2,000배 절감이 가능합니다. 저희 핵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축 설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레이아웃을 유지를 하는 것들이고 그 뭐 기둥이라던가 혹은 뭐 창문이라던가 이렇게 이제 좀 쉽게 변경하기 힘든 부분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유지를 하면서 이외의 부분에 디자인을 입힐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뭐 전처리 후처리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좀 구축을 해놓고 뭐 여러 가지 3D 컨디션들을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건축 설계 과정이 굉장히 좀 생각보다 복잡한 형태로 스텝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현재 이제 기획 설계 단계에서 자동화에 굉장히 많이 관여를 하고 있고요. 이후에 이제 3D 에셋 자동 생성 모델을 개발을 하면서 기본 설계 그리고 실시 설계까지 좀 자동화를 할 수 있도록 좀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재 진입할 글로벌 건축 제네이아 시장은 약 3천억 원 정도이고 CAGR도 35% 정도로 굉장히 고성장하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이제 기획 설계단이 전체 매출에서 이제 한 40%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분야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다른 뭐 건축 AI 관련 이제 다른 서비스들인데 보통은 B2C로 많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만 이제 부분적인 디자인 수정이라던가 혹은 높은 레이아웃 유지율 등을 이제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B2B 현업에서도 실제 활용이 가능하고 매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저희 비즈니스 모델이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엔터프라이즈형 모델에서는 커스터마이징 AI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 기업마다 혹은 건설사마다 좀 차용하는 여러 가지 디자인이나 스타일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디자인 시안들을 학습을 해서 원하는 인풋, 아웃풋을 뽑을 수 있도록 AI 모델 커스터마이징을 하고 있고 건당으로 한 2, 3천만 원 정도 규모로 현재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GPU 사용량 따라 가지고 일반적인 SaaS 모델처럼 구독 베이스로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엔터프라이즈 쪽 파이프라인인데 여기는 업데이트가 조금 덜 되긴 했는데 최근에 뭐 국내외 다양한 대기업들과 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비즈니스 확장은 저희 이제 건축이랑 부동산 섹터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원 현황인데요. 이제 뭐 카이스트나 포스텍, 뭐 BCG, NH투자증권 등 뭐 다양한 기술 개발 인력들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연구 개발의 좀 속도가 굉장히 빠른 팀이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투자 2023년 법인 설립하고 이제 3개월 만에 투자 받고 작년에 이제 카이스트 창투 추천을 받아서 딥테크 팁스에 선정이 되고 굉장히 좀 빠르게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플랜바이 대표 노현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발표 중에 잠깐 설명이 안 된 내용이 있는데 대표님 세계적인 비사하고 뭐 콜라보하는 걸 잠깐 광고하실 수 있으실까요? 보안인가요? 관계 없습니다. 저희 이제
그 스테이블 디퓨전 베이스 모델 개발사인 스테빌리티 AI랑 그리고 이제 뭐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회사인 이제 CBRE라고 하는 회사랑 같이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은 네트워크 시간에 함께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5번째 마지막입니다. IR 피칭. 코스모비 박동화 대표입니다. 코스모비는 25년 상반기에 프리A로 투자 유치 예정인데요. 초소형 위성 군집 운영을 위한 궤도용 위성 전기 추진기 엔진이죠, 엔진 스타트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스모비 박동아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빠르게 설명할 테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저한테 다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우주 산업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변화가 이제 AI에서 챗GPT나 알파고가 변화의 시작이 됐듯이 이 우주에서도 스페이스X가 재사용 발사에 성공을 하면서 우주 발사 비용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게 이제 뜻하는 바는 뭐냐면 한 번에 더 많은 위성들을 이제 우주에 보낼 수 있게 됐다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 2019년부터 스페이스X 스타링크 위성의 발사가 시작이 돼가지고 23년도에 보면은 전체 위성의 거의 뭐 한 80, 90%가 현재 적게도 소형 군집 위성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군집위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작은 위성을 여러 대를 이제 궤도에서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데 200kg 이하의 초소형 위성이 2023년에 발사된 전체 위성의 27%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우주 개발 계획을 보시면은 202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연간 40~50대의 군집위성 발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위성들의 대부분 크기가 150kg 정도로 해서 초소형 위성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이나 다른 해외 이제 우주 신흥국에서도 초소형 위성 군집 운영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집 위성이라고 했을 때 조금 이제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스타링크 궤도 모습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의 궤도에 위성을 여러 대를 배치해가지고 우리가 뭐 북한을 좀 더 여러 번 관측한다든지 아니면 스타링크처럼 우주에서 지구로 인터넷을 가능하게 하는 이런 이제 일들을 군집 위성이 할 수가 있고요. 군집 위성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 위성 추진 기술입니다. 추력기라고도 부르는 이 핵심 기술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 위성을 로켓에서 우주로 보낸 다음에 그 위성이 나의 궤도로 가는 그 궤도 투입하는 기동, 그 다음에 이 위성이 다른 위성과 궤도를 계속해서 유지해주면서 간격을 조절을 하고 목표 지역을 계속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궤도 유지와 군집 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렇게 군집 운용으로 이제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다 보니까 우주 물체수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무가 종료된 위성은 반드시 폐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폐기 기동에도 추력기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추력기는 크게 두 가지 사용합니다. 화학 추력기가 있고 전기 추력기가 있는데요. 저희는 전기 추력기를 하고 있고 전기 추력기를 선택한 이유는 같은 이제 연료 무게 대비 훨씬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군집 위성을 구축할 때 전기 추력기와 화학 추력기 사용한다고 했을 때 무게 차이가 거의 한 15kg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거를 한 위성을 한 40대 쏜다고 하고 얘가 한 킬로그램당 25,000달러씩 발사 비용이 잡힌다고 하면은 발사 비용만 거의 200억 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은 군집 운용을 하려면 반드시 전기 추력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전기 추력기는 그리고 크게 세 가지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이온 추력기, 홀 추력기, 뭐 전기 방지 전기 추력기 있는데 저희는 홀 추력기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홀 추력기 선택한 이유는 저희가 이제 위성 고객사들, 특히 군집 위성을 준비하고 있는 고객사들과 얘기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좀 전력이 좀 낮으면서도 그 궤도에서 운영하기에 좀 추력이 높았으면 좋겠다. 그런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아직까지 기존의 기업들과 스타트업들이 내놓고 있는 제품들은 이 어떤 요구 조건들을 많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홀 추력기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조건들을 만족하는 제품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100W 정도 전력을 넣어서 한 5ml 정도 추력이 나오는 수준의 전기 추력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소형 위성을 타겟으로 한 제품이고요. 저희가 요 이제 개발이 가능했던 이유는 카이스트에서는 한 20년 정도, 카이스트 최원호 교수님 연구실에서 다 같이 창업한 기업인데요. 요 저전력 홀 추력기 기술을 거의 20년간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굉장히 중요한 자기장 설계하는 노하우들을 보유를 하고 있고 실제로 같은 한 100W 정도 전력을 넣었을 때 저희 홀 추력기 기술을 쓰면은 한 5ml 정도 추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른 전기 추진 방식을 사용하는 경쟁사 대비 높은 추력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홀 추력기 플라즈마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또 전자를 계속해서 공급해주는 장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할로 응급 기술도 국내에서는 저희가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전기 추력기 세트를 저희가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소형화를 하면서 플라즈마를 균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들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소형 위성을 타겟으로 하는 이제 홀추적기 제품을 개발을 하고 있고 또 개발한 이제 거의 다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저희가 또 중요한 것은 이런 위성 고객사에게 이제 저희 제품을 납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들과 좀 계속해서 논의하면서 요구 조건이 뭔지 또 앞으로 같이 정부에서 나오는 이런 위성 과제들에 저희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또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주청에서도 전기 추적기 국산화에 대해서 굉장히 핵심 부품으로서 인정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전기 추적기가 필요한 위성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벌써 사용하는 위성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국산화에 대한 필요가 굉장히 높은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는 이제 내년 11월에 큐브 위성 발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큐브 위성이 카이스트에서 개발되는 큐브 위성이고 이 안에 들어가는 홀 추적기 시스템을 저희가 개발해서 우주에서 첫 번째로 검증하는 임무가 올해 11월에 준비가 되고 있고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내부에 들어가는 제품들을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완료가 됐고 올해 6월에 다 조립해가지고 진공 챔버 안에 넣고 우주 환경 시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 매출 계획이고요. 앞으로 저희가 초소형 위성으로 시작을 하지만 사실 초소형 위성뿐만 아니라 소형, 중형 위성 시장까지 확장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 사실 저희는 전기 추적기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기 추적기 기술이 획득이 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뭐 심우주 탐사라든지 그리고 위성이 나중에 거기서 연료를 재급유하는 그런 시스템도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쪽으로 비전을 갖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우리 코스모비는 2027년에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고자 합니다. 국내 시장 동시 진입하려고 하고요. 특별히 그 우주신흥국이라고 하는 여러 국가들에서 들어가서 좀 뭔가 그 진입과 확장을 좀 계획하고 있으니까요.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있다가 네트워크 시간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5개사의 IR 피칭을 모두 마치고요. 이제 서서히 오늘 그 세미나 그리고 IR 피칭 이제 마지막 남은 네트워킹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 네트워킹 시간 전에 제가 마무리로 랩업을 좀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전자신문의 송윤석 기자님이 와 계시는데 혹시 어디 앉아 계신가요? 나가셨나요? 그 작년에 그 11월 24일인가? 그때 무렵에 전자신문에 이런 타이틀로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한국의 실수, 팁스, 고용 창출 효과에 주목 뭐 이런 형태로 나왔습니다. 이제 팁스가 시작된 지 10여 년 이제 11년 차가 11년이 되는 거죠. 넘은 거죠. 그런데 그 기사에서는 고용 창출에 주목한다는 내용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윤서명 과장님 발표하신 거 보면 전반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세계 4위에 랭크된다. 뭐 이게 좋다 나쁘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트업 씬에서 팁스가 기여한 부분은 일정 부분 있는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23년에 나온 스케일업 팁스 또한 스케일업 단계 즉 성장 도약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 때문에 카이스트 창업원은 예비 창업 초기 창업에 이어서 스케일업 쪽에 스케일업 팁스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언젠가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에 전자신문에 한국의 실수가 아니라 한국의 큰 실수 팁스가 스케일업 팁스가 세계적인 유니콘의 산실이 된다는 그런 제목으로 보도가 좀 나올 수 있도록 카이스트 창업원이 카이스트 스타트업과 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을 통해서 카이스트 스타트업에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여러 후원을 함께 해주시는 투자사, 기업, 인재분들도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첫 번째 테크플라자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4월에 2회 테크플라자로 만나는 것으로 하고 오늘 네트워크 섹션은 우리 IR 피칭한 5분 손 한번 보이시죠? 이쪽에 오셔서 개별적으로 네트워크 하시고요. 또 여러분들끼리 함께 네트워크 하시면서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